제가 생각하는 이제 공부 방법은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빨리 붙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험 붙고 빨리 현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1차는 그래서 제가 뭐 책 제목도 좀 자극적으로 지었는데 제 1차에서는 제가 민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간단하게 써놨지만 1차 민법 여기 이제 1차 준비하시는 분들 뭐 2차 올해 저 1차 붙으신 분들 뭐 여러 상황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민법을 공부할 때는 이제 2차까지 대비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뭐 올해 1차 붙으신 분들은 뭐 앞으로 뭐 상관없겠지만 그럼 이제 1차 공부할 때 2차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 주관식 시험에 이제 사례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가 나오면 결론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결론. 그러니까 사례라는 건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류 작성도 마찬가지고 결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론이라는 게 주로 이제 판례에 따라서 판례. 물론 이제 판례가 없으면은 뭐 통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결론 내겠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가 보고 싶은 건 결론이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낼 거고 그 결론의 논거는 뭐냐 이걸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쟁점에 대해 출제가 됐을 때 이제 판례에 따라서 결론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떤 견해들이야 뭐 내가 이런 견해를 취하겠다 이건 상관없는데 판례 결론을 잘못 쓰면 이거 가끔 보면 답안지에다 이제 거짓말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거짓말이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판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판례겠지라고 해서 판례는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건 거짓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걸리면은 저기 뭐 감점되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잘 모를 것 같으면 그러니까 결론은 알겠는데 이게 판례인지 아니면 그냥 통설인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제 일반 법리처럼 쓰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평상시 공부할 때는 이제 판례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제 그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1차 민법 공부하실 때 이제 1차 다시 준비하시거나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정확하게 판례 법리를 이해하셔가지고 그 판례가 왜 그런지. 그러니까 저도 수험생 때 그랬지만 비슷한 판례인데 A 판례에서는 된다고 하고 B 판례에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이유가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1차 공부할 때 뭐 객관식이야 사실 뭐 객관식만 본다 그러면은 뭐 그냥 기본 강의 한번 듣고 그 객관식 문제집 같은 거 열심히 돌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시험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노무사 같은 경우는 뭐 1차 민법만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기본 강의 듣고 뭐 문제집만 열심히 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주관식 시험도 있고 더더군다나 법무사 시험에서 민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잘 아시잖아요. 최소한 뭐 1, 2차 통합해가지고 민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60%, 70%인데 민법을 제대로 못하면 뭐 다 무너지잖아요. 등기법도 그렇고 뭐 집행법도 그렇고. 그래서 민법을 공부를 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1차 공부할 때는 이제 2차 공부까지 염두에 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2차 사례 문제를 보고 결론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을. 정확하게 결론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살을 붙이는 건 2차 공부할 때 사례집을 보면서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차 때 그냥 나는 일단 1차만 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1차를 또 오래 공부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당장 1차도 안 되니까는 1차 공부를 좀 이제 어느 정도 붙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객관식 문제집 열심히 돌리시는데 뭐 기본 강의 한번 듣고 객관식 문제집 열심히 돌리면은 이제 1차는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때도 그렇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2차 갖고 안 된단 말이죠. 특히 뭐 2차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형법 형소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에 또 형법 형소가 없잖아요. 근데 이 형법 형소법도 이게 그 합격하는 주관식 시험에 합격하는 수준에 오르려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소 가면 증거법 가면 굉장히 어렵고 또 형법에 뭐 범죄 체계론 이런 거 가면 그 저희 때도 뭐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 법과목 중에서 꼭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그게 하나가 형법 총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음수표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상법에서 어음수표 뭐 객관식으로 뭐 몇 문제 안 나온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만큼 형법 총론 같은 건 굉장히 어렵고 또 형소법 가면 증거법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1차를 붙었는데 1차를 이제 좀 나쁘게 표현해서 어설프게 붙었는데 2차 가가지고 민법도 체계가 안 잡히는데 민소는 뭐 더 어렵죠. 그러니까 2차 과목 중에서 제가 밑에 써놨지만 2차 과목 중에서 제가 볼 땐 제일 어려운 게 민소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또 형소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증거법 하트 가면. 그러니까 이제 2차 가가지고 하다 보면 1차 뭐 붙으면 저도 뭐 저기 사실 1차 3번 붙어봤지만 1차 붙으면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막 이제 하다가 보면 뭐 그 1년에 한 반이 간단 말이죠. 그럼 그동안에 이제 뭐 형법 형소도 뭐
그러니까 민법도 뭐 1년만 공부했고 이런 정도의 실력이 오르기 힘들잖아요. 여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형법 형소도 특히 주관식은 객관식은 한 50% 알면 7점 맞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찍는 거니까. 근데 형법 형소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뭐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시니까 뭐 우리가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지 뭐 절대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1차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어설프게 붙어버리면 다른 과목들을 봐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2차 가가지고 고생하고 한 번 2차를 떨어지면 저도 뭐 2차 시험 5번 봤는데 저희 때도 이제 한 번 1차 붙으면 내년 그 다음해까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법무사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이 2차 가지고 고생하고 그래서 2차에서 한 번 떨어지면 다시 1차 공부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끔찍하단 말이죠. 막 헌재 결정내 다시 외워야지 뭐 그 뭐야 등기법 이런 데 가면 또 자주교양고 외워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과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1차 때 민법을 공부를 하실 때 2차까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그렇게 또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형법 형소도 1차 때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 차라리 그 시간이 있으시면 이제 민소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1차 공부할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소법에서 뭐 변론 종결의 승계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집행법 배우셨으니까 거기 뭐예요? 집행법은 집행력이잖아요. 그 집행력이라는 게 기판력과 이제 거의 유사한 거니까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가 뭐예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똑같단 말이죠. 물론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지만. 그러니까는 시간이 남아가지고 뭐 그러니까 1차를 한번 보셨던 분들은 반드시 그 민소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등기라든가 뭐 집행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한 상태에서 1차를 붙고 이제 여기 형법 형소에 좀 집중하면서 그다음 민법은 이제 사례집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목차 잡는 연습 뭐 그런 식으로 좀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이제 조기 합격하는 거고 그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이제 뭐 전혀 베이스가 없고 이제 법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 가끔씩 보면은 뭐 생동차나 이렇게 조기 합격하시잖아요. 나 뭐 1년 몇 개월 만에 붙었다. 근데 그거 아주 극단적인 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예에다 초점을 자꾸 맞추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공부했을 때 그런 것들로 가야지 사람이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끔씩 보면은 물론 그런 경우들이 뭐 이제 뭐 저기 전혀 없진 않고 있으니까 뭐 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근데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생동차를 목표로 할 거야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좀 힘드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1차 민법 공부 시작하시면서 뭐 저기 다 이제 이게 그 집행법 같은 거는 사실 뭐 집행법을 주관식으로 낼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1차에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집행법이 맨 그 민사법의 최종 종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민소법, 상법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판결을 받은 다음에 채무자가 강제 이행 안 하면 집행하고 그러는 것이 돼서 저도 이제 시험 붙고 그 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집행법 공부를 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보고 이제 강의하라고 하면 사실 집행법을 강의하고 싶은데 이제 그건 뭐 시간 안 돼서 좀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뭐 민법에서도 그렇고 지금 요즘에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도 보면 이제 집행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등기법 뭐 이런 거 다 하시니까 그다음 상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소법의 그 중요한 판례들 이런 게 이미 객관식에 민법 객관식에도 이미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시험 강의를 하니까 이제 다른 뭐 이렇게 법무사나 뭐 법원행시는 1차 없어졌지만 예, 그런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민법에서 이미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법무사 1차 민법에서도 집행이라든가 등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는 판례들이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객관식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해야 되니까 여력이 되시면 이제 이걸 공부할 게 아니라 이건 2차 가서 공부하면 돼요. 2차 가서 공부하면 되는데 전제는 이게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공부는 투자할 만큼 그리고 뭐 우리가 시험 합격하고 이걸 싹 잊어버리고 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현업 나가시면 제일 필요한 게 뭐 민법 이런 실체법이에요. 그러니까 절차법이야 뭐 찾아보고 뭐 등기 얘기 모르면 뭐 질의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절차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뭐 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막히는 거는 이제 실체법 얘기거든요. 실체법. 근데 뭐 형법 같은 건 별로 쓸 일이 별로 없으실 테니까 이제 민법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1차 공부하실 때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1차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저 결론을 알아둔 다음에 2차 공부할 때는 이제 사례집을 보시면서 사례집은 어차피 보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집 볼 때 또 잘못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1차 때 봤던 책을 버리고 근데 2차용으로 책을 뭐 갈아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냥 1차 때 보던 책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그 사법시험 초창기에는
2차 문제가 이제 1차하고 다르니까 거기서는 뭐 학설 판례 대립에서 그렇게 써서 이제 책들이 보면 1차 때 공부하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1차 붙으면은 2차형 책으로 갈아가지고 거기에는 뭐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뭐 이렇게 해는 단문집 형태 문제인데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2차 시험이 그냥 뭐 2차 시험이 이제 두 가지 형태란 말이죠. 문제가. 그러니까 기본기를 묻는 문제. 그래서 뭐 민법에서 뭐 사용자 책임의 사실관계라든가 그런 것들 묻는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를 묻는 문제 두 가지 형태예요. 최신 판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최신 판례 모르면 답을 못 맞추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 법무사 2차 최근에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한 5개년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전거는 뭐 출제 경향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 최근 한 3개년.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제 주관식은 뭐예요? 객관식은 거기서 이제 객관적으로 가장 옳은 정답, 그 뭐 옳은 걸 골라는 옳은 정답을 고른 건데 주관식은 출제자 의도에 출제자 눈높이를 맞춰줘야죠. 그러니까 저도 뭐 문제 같은 거 이제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면 내보면 그러니까 저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걸 막 쟁점을 이렇게 찾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출제자 눈높이에 못 맞춘 거죠. 그럼 출제자들이 이제 법무사고 법원행시는 그 내부 출제를 하시잖아요. 사무관, 서기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형태인데 기본기를 묻는 문제하고 최신 판례를 묻는 문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는 뭐 결론을 모르면 판례 결론을 모르면 뭐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득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마지막에 뭐 특강 같은 것도 하겠지만 한 3개년 정도, 3개년, 5개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최신 판례들 중에서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된 것들 그런 것들 고르면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기 문제는 뭐 항상 뭐 처음부터 그 1차 공부할 때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사용자 책임 묻는다든가 이행보조자 책임 묻는 거, 뭐 대리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뭐 이제 올해도 보면 의사표시 민법에서 뭐 의사표시 뭐 착오 사기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처음 기본 강의 들은 사람도 보면 대충 무슨 얘기 묻는지 아는 정도의 기본기 사례가 올해는 이제 많이 나왔는데 미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니까 뭐 둘 다 대비해야죠. 최근에는 이제 이쪽에 좀 치중하는 것 같은데 기본기 사례로 그렇다고 이게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수험생은 이 두 가지 쟁점들을 두 가지 그 문제 유형에 다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 최근에 한 3개년을 보면 이제 이쪽에 이제 약간 치중해서 올해도 보면 민법, 민소법 그다음 서류 작성에 나왔던 쟁점들이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민법 민소법 같은 경우 최신 판례라고는 그 불가분 채권 그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문제들 전부 다 이제 기본기 묻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의사표시 아까 말씀드린 의사표시 뭐 등등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민법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1차 기본 강의 한번 들으신 분들 대충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대충 무슨 문제구나 정확하게 몰라도 그런 식의 문제면 뭐가 중요해요? 답안지 퀄리티가 중요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았으니까 알아서 해서 뭐 이제 이걸 뭐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어려워가지고 이 쟁점이 도대체 뭐지 이 정도가 되면 그 쟁점만 찾아도 합격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기본기의 문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발표 나오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잘 썼다고 했는데 성적이 저조하신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면 그러니까 기본기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답안지의 퀄리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쟁점을 찾는단 말이죠. 쟁점을 못 찾으면 그냥 아예 이제 안 되는 거고 합격권에 있는 한 130명 뽑는 데서 이제 뭐 두 배수로 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 그러니까 130등에서 뭐 한 230등까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가 이제 그 경합권이잖아요. 그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답안지 퀄리티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니까 누가 얼마큼 정확하게 쓰느냐. 그러니까 아예 문제가 어려우면 쟁점만 찾아가지고 이게 뭐 이제 뭐 정기금 판결에 변경해서도 그런 식의 쟁점이면 그것만 써도 이제 그 배점에 반은 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평이해지면 그 답안지를 이제 정밀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럼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키워드를 정확하게 써야죠. 키워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2차 시험은 모든 2차 시험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 소설을 창작해서 뭐 새로운 내용을 쓰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출제자가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왜 이 문제를 냈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쟁점에 정리해 써주고, 그러니까 뭐 학설 판례 대립이 있거나 뭐 조문이 없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출제가 되는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학설 판례 논의는 이거다. 그걸 소개를 해주고, 그건 이제 열심히 깔끔하게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요? 이제 주관식 답안지 핵심은 이제 고득점 그 여러분들 130명밖에 안 뽑잖아요. 그러면 주관식 답안지 핵심은 뭐예요? 논설문을 쓰셔야 돼요. 논설문. 제가 밑에 그거 써놨는데 이 페이지에 논설문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뭐 어떤 식으로 써요? 설명문식으로 써요. 설명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무사를 한 1000명씩 뽑는다. 그러면 설명문식 답안만 써도 붙을 수 있어요. 근데 130명밖에 안 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설문식 답안지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설명문은 뭐예요? 제가 저 이 페이지에 써놨는데 설명문은 뭐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판례는 이러니까 판례는 뭐뭐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결론이 이렇다. 이건 설명하는 거잖아요. 설명.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먼저 기본은 맞을 수 있지만 130등 안에 들기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논설문은 뭐예요? 논증해야죠. 논증.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는 1차 공부하실 때부터 그러니까 판례가 논거를 내잖아요. 어떠한 이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안지 쓰실 때는 판례 태도 쓸 때는 이 판례 결론을 쓰는 거죠. 판례 결론. 그다음 판례가 이유를 대잖아요. 판례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뭐 결론이 이렇다고 하죠. 그러면 이 이유를 약간 변형해 가지고 이제 판례의 타당성의 논거로 쓰는 거예요. 논거.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판례가 타당하므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상시 2차 이제 민법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정리해 놔야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결론을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판례가 쓰는 이유를 논거로 이제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판례도 이제 기본 법리에 따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한 능력자로 가면 제한 능력자 보호가 우리 민법의 이제 근본 이념이니까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뭐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유만 반환하면 되는 141조 단서 같은 경우도 입법자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논거로 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논거가 좀 생각이 안 나면 이 판례를 취할 때 유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안전이냐 아니면 진정한 권리자 보호냐 두 가지 이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형법 가면은 뭐 범죄자 보호냐 아니면 피해자 보호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근본 이념에 따라 이 판례 결론을 취하면 유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뭐 예를 들어서 거래 안전에 도움이 되는 판례다. 그럼 거래 안전의 취지상 판례가 타당하다. 또는 뭐 진정한 권리자 보호의 취지다. 그러면 이제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 하는 게 뭐예요? 진정한 권리자 보호잖아요. 거래 안전보다는. 그러면 이제 등기 공신력이 문제되는 사안이 나오면 이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판례가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거를 쓰란 말이죠. 논거. 그래서 논거를 쓰고 그렇다면 이제 결론 이 논거에 따라서 결론은 이렇다. 이렇게 논설문식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문식 쓰는 것도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이게 2차 공부 가면 1년의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제 1수나 2수나 이럴 때는 이제 설명문식 답안이라도 충실하게 쓰면서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3수나 가고 마무리 갈 때 되면 이제 논설문식 답안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한 방에 붙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좀 힘들어진단 말이죠. 물론 이제 대부분 보면 설명문식 답안도 쓰기가 벅찬 내용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뭐 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공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1, 2차를 동시에 민법은 준비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1차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반드시 민소법을 공부하시고 해야 돼요. 처음 이제 나는 민법 처음 공부해가지고 이제 선의악의가 무슨 말인지 이제 처음 알았다. 이런 분들은 민소까지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뭐 1차 공부를 좀 해가지고 뭐 저 다른 과목 집행 등기도 배웠고 이러시고 뭐 시험도 보셨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제 민소법까지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소법이 2차 시험에서 들어가면은 뭐 제가 제가 뭐 민소법 강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저희 때도 보면 민소법이 제일 어렵고 과락률도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이 그 수험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도 민소법 가면 아예 쟁점 자체를 못 찾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민소법이라는 거, 민법이라는 거 우리가 맨날 슈퍼 가서 물건 사고 매매 이런 거 맨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민소법의 절차들을 잘 안 겪어보시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수업을 잘 들으시면은 뭐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력이 되면 형법, 형소법을 미리 공부하실 게 아니라 민소법을 좀 공부를 하셔서 그래야지만 어차피 뭐 여러분들 집행법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행법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민법, 민소법을 배우고 집행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집행법은 2차로 되기는 어려우니까 1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무사 시험에서 뭐 집행법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기판력도 안 배웠는데 이제 집행력을 배우고 그다음에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기판력의 개념이 안 써 있고 소송물의 개념이 안 써 있는데 그걸 보기가 좀 어렵죠. 그다음에 등기법 가면 또 등기 소송이 있잖아요. 등기 소송에서 맨날 하는 게 뭐 말소 등기, 이전 등기, 뭐 그런 진명 소위 등 이런 것들도 이 소송법의 법률 관계가 정리가 돼야지 이해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1차 대비로도 뭐 1차를 뭐 좀 경험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뭐 집행법이 그 민소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에 간략하게 좀 까먹을까봐 몇 가지 정리해놨는데, 보면. 그래서 자료 2페이지에 뭐 1차 민법에서 보면, 가장 핵심은 전 과목 모두 다 뭐 판례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건 뭐 강의를 듣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줄에 1차 민법에서 그래서 이제 2차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지 나는 1차만 붙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차 공부할 때 2차 공부까지 민법은 더더군다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요건 사실로는 오늘 특강 주제니까 그건 좀 이따 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느냐? 2차 문제를 보시고 그러니까 1차 민법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올해 2차 문제 한번 출력해서 보세요. 출력해서 보서 읽으면서 목차는 둘째치고 답이 뭔지 쟁점이 뭔지 이 정도 찾아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 상태에서 1차를 붙어야 빨리 이제 바로 그냥 2차가 통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법도 좀 공부하시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2차로 가가지고 주관식의 핵심은 뭐예요? 출제자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문제 만들어서 내보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시험 보면 이 표준 분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 고득점 답안이 뭐 남들이 놓친 쟁점을 찾아내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고득점 답안이 아니라 저도 그동안에 뭐 사업시험 수석이라든가 각종 수석 답안지들도 많이 직간접적으로 봤는데 정확하게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이 있단 말이죠. 그 답을 정확하게 쓰되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책을 보고 쓴 사람보다 더 깔끔하게 써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키워드 같은 걸 철저하게 암기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민법 같은 건 1차 때부터 중요한 키워드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로마자 2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쟁점 정리 우리가 뭐 주관식 답안제 이제 1번 뭐 쟁점의 정리 뭐 이렇게 쓰잖아요. 또는 뭐 쟁점 또는 문제점 이건 뭐 이제 뭐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니까 뭐 문제 제기로 쓰든 뭐든 쓰든 뭐 상관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예요? 나는 당신이 왜 이 문제를 냈는지 알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으니까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낼 테니까 쟁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본문으로. 그 쟁점의 정리에서는 왜 이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하고 소설을 창작하는 작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학설 판례가 어떤 대립이 있고 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대립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나는 이런 견해를 취할 거고 이런 견해에 따르면 네가 낸 문제의 답은 이거다.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게 우리가 교수님들처럼 논문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쟁점의 정리에 이제 그걸 써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 말씀드린 대로 설명문식 답안이 아니라 논설문식 답안을 써야 된다. 논증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채점자들이 보고 싶은 건 그거란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 결론, 그러니까 채점자들이 뭐부터 보겠어요? 결론부터 본단 말이죠. 결론 보고 왜 어떤 논거로 가가지고 했는지 이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논설문식 답안을 쓰도록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1차 때 결론들을 다 알았잖아요. 결론들을 아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역으로 이제 그 목차 잡는 거. 그거는 사례집 보고 연습하시면 돼요. 그건 뭐 연습만 하면 되고 몇 번 이제 계속 이제 많이 써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네 번째 줄에 1차 때 체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2차에 가서는 민법 같은 거, 뭐 민소야 어차피 2차 과목이니까 이제 답안 작성 연습이나 쟁점 추출 연습 이런 것들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차 때 보면 이제 1차 때도 보면 기본 강의 듣고 기본서 던져버리고 뭐예요. 그 조문 판례집 같은 거 막 열심히 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붙고. 그럼 2차 때 가면 또 사례집을 또 열심히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민법 같은 경우 40점 나와요. 40점.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죽어라고 했는데 이제 40점밖에 안, 이러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게 사례집은 뭐예요? 사례집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x 플러스 y는 얼마냐? 뭐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 이제 어떤 공식을 대입할 거냐 이걸 찾는 연습하는 게 사례집이죠. 그다음 뭐요? 여기서 해가지고 뭐 어떤 공식을 뭐 A라는 공식하고 B라는 공식 대입해가지고 열심히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한다. 이건 산수잖아요, 산수. 그러니까 이런 연습 문제, 그러니까 사례집은 어떠한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 거냐, 그걸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서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하셔야죠, 기본서로. 근데 기본서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그 뭐야, 민법 기본 강의, 민법을 예를 들면 민법 기본 강의 들을 때 막 1000페이지 넘어간 두꺼운 기본서 한 번 듣고는 다 던져버리고 그래서 두꺼우니까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1차 때 막 뭐 객관식이나 OX집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열심히 돌려가지고 이제 1차 통과하고 그럼 2차 가면 이제 사례 공부니까 뭐요? 뭐 기본서가 없잖아요. 뭐 기본서 처음 공부할 때 공부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2차 때 가가지고 1000페이지짜리 그거 볼 수 있겠어요? 뭐 형법 형소도 뭐 한참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사례집 같은 거 들고 오셔가지고 사례집을 또 열심히 읽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시중에 있는 사례하고 뭐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쟁점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평균적인 수험생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예요? 그냥 1차 때부터 민법은 1차 때 봤던 기본서 그냥 계속 보면서 뭐 판례 같은 거 어차피 업데이트 되잖아요. 강사들이 해주고 뭐 있죠 하니까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그 사례집은 이 쟁점만 찾는 연습하는 거예요. 쟁점 찾는 연습하시고 안의 내용은 뭐예요? 그냥 기본서로 계속 돌리는 거죠. 기본서로. 그래서 기본서로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례집 시중에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집도 보면 뭐 강사분별로 사례집들이 다르니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막 사례집도 이것저것 하고 그 다음에 뭐 학원 모의고사 같은 것도 잔뜩 모으면 민법만 해도 뭐 이만큼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봐요? 저 인간이 물리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뭐 한 과목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례집 보고 쟁점 찾는 연습만 하고 안의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례집들이 보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차들 쭉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다 기본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소법 같은 거 보면 이제 각 쟁점별로 뭐 학설 판례 대립이 있는데 그건 기본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걸 또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근데 기본서가 없는 분들은 이걸 읽어야죠,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사례집을 통으로 외우다 보면 비슷한 사례인데 이게 똑같은 사례라는 걸 모르니까 이제 공부를 죽어라고 했는데 2차 시험 보면 40점 나오고 이런 분들이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례집을 보고 쟁점 찾는 연습만 하고 안의 내용은 보면 안 되죠. 안의 내용은 어디다 있어요? 기본서에 있잖아요. 기본서에 있기 때문에 기본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고 요 쟁점 찾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 학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들이 낸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서 이제 뭐가 쟁점이 된다고 하고 기본서는 그러니까 이제 2순환, 3순환 가면 이제 뭐 매일 시험을 보실 텐데 2차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뭐예요? 사례집까지 돌릴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진도별로 이제 기본서를 읽는 거죠. 기본서를 읽고 문제 보면서 쟁점 찾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쟁점이 나왔는데 내가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서 옆에다가 메모를 해놓으면 되잖아요. 이게 단거나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어떤 물음이 나오면 아, 요거를 쓰는구나. 그래서 내가 요 안의 내용은 잘 알았는데 이게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대비를 못 하잖아요. 그럼 옆에다가 요 쟁점, 기본서 옆에다가 간략하게 그 문제의 사실관계를 요약해 놓으면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단권화인데 뭘 잘라서 붙이고 해서 뭐 책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그게 단권화가 절대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 뭐 삼순환 같은데 이제 학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뭐 최신 판례 같은 게 나왔다. 그럼 그거 같은 거 이제 간단하게 사실관계 뭐 가불병 그려서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2차 공부에 가서도 고득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40점 맞아가지고 뭐 40점이 과락이니까 40점 맞아가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60점 이상씩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수석하시는 분들 뭐 70점, 80점씩 나오던데 보니까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답안지는 이제 어차피 손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키워드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문장을 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잖아요, 문장을. 그러니까 객관식은 어차피 이제 객관식은 주어진 지문 중에서 찍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정확하게 수치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민법을 50%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객관식 80점 맞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뭐 지문 중에 하나 찍는 거잖아요. 뭐 다음 중 뭐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하면 읽어가지고 맞추기 때문에 내가 민법을 50%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70점, 80점 맞을 수 있죠. 근데 2차는 절대로 안 그래요. 2차는 50% 알면 50점 받기도 어려워요. 왜요? 외워서 써야 되니까, 외워서. 그럼 어떻게 외워야 되냐? 이 문장을 통으로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2페이지 자료에 그 제가 굵은글씨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 굵은글씨 보면 이거 이제 민법에서 의사능력의 개념을 배우셨잖아요. 그럼 이제 객관식일 땐 쭉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 예에 굵은글씨 돼 있는 거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 의미나 결과를 정치학적 뭐 등등해서 말한다. 이건 뭐 1차 때부터 보셨던 판례가 개념 정의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1차 때는 그냥 쭉 읽고 눈으로 발라놓으면 객관식 나오면 대충 맞출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주관식은 그렇게 뭐 책 읽듯이만 읽고 넘어가면 한 글자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식은 외워야 돼요. 근데 민법 같은 경우는 1차 공부할 때부터 중요한 키워드는 외워야죠. 그래서 제가 그 굵은 글씨를 해놓은 인식력, 얘기력, 합리적, 정신적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채점자들이 이걸 뭐 연애편지 읽듯이 이렇게 읽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읽겠어요? 안 읽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답안지가 이렇게 그 앞뒷면, 내면으로 돼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 시험지로 뭐 예전에는 그 뭐요, 저 B5 그런 거였는데 저도 뭐 시험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뭐 이름 쓰는 뭐 그런 거 있고 총 4페이지죠, 이게 이제 1시간용 답안지잖아요. 그 130줄인가 그렇던데. 하여간 그 부분을 저 채점자들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쭉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답안지 10분도 안 읽어요. 10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답안지에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저 부리에 뭐 뒤집듯이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줄씩 안 읽어요. 절대로. 이렇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통태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채점 기준표라든가 학원에서 이제 강사들이 주는 자료에 보면 뭐 문제 1번에서 문제 제기에 뭐 3점, 뭐 여기에 4점, 뭐 여기에 뭐 5점, 뭐 2점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그럼 이렇게 채점하면 이것도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점자들이 이렇게 채점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뭐 학교 교수님이든 뭐 저기 법원 행정처 계신 분들이든 제가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10명을 만나봤다 그러면 9명은 다 뭐예요? 통으로 채점해요. 이렇게 하면은 뭐 다 더해야 돼서 한 사람 가지고 30분, 1시간씩 채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답안지를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잘 쓴 답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쓴 답안을 놓고 저도 이제 학교 채점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렇게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쟁점이 예를 들어서 뭐 20점짜리 쟁점이다. 그러면 이제 중간 정도 답안지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10점으로 놓는단 말이죠. 그 10점으로 놓고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을 그래서 얘가 그냥 한 중간 정도 쓴 것 같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을 10점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어차피 주관식 시험이라는 건 등수가 중요하지 뭐 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줄을 세워야 되니까 그 이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분 뭐 B라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좀 잘 썼으니까 12점. 얘는 잘 못 썼으니까 뭐 C라는 사람 8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문항별로 해가지고 이렇게는 절대로 안 해요. 제가 볼 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한 10명 보면 한 9분은 다 대부분 다 이렇게 통채점을 했었어요. 통채점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쭉 읽기 때문에 키워드만 들어가면 썼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문장을 매끄럽게 하려고 뭐 그러나 그리고 뭐 사안의 경우 이런 거 쓰시는데 접속사 다 필요 없어요. 다 건너뛰면서 읽기 때문에 접속사 그런 거 쓸 시간에 차라리 그 중요한 키워드 문구를 자꾸 암기하셔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그 의사 능력에서 제가 굵은 글씨를 해놓은 인식력, 얘기력, 합리적, 정신적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내가 문장을 읽을 때 그 어느 단어를 써야 이 채점자가 내가 이 판례를 썼다고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외우셔야 돼요. 근데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정리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강의에서도 썼지만 나중에 뭐 키워드 암기장 2차용으로는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 저 순환별로 할 때 그 나중에 시험 볼 때 그때는 그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제 강의 들으실 분들은 뭐 그런 거 좀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작성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서류 작성은 이제 제가 뭐 기록형,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은 이제 기록형인데 이제 서류 작성에서 여러분들이 근데 뭐 지금까지 다 소장이 나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민사 관련 서류 작성이면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이런 것들인데 답변서는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원고가 어떤 주장하면 그거 뭐 답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서로 나올 수 있는 건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뭐 천지개벽이 되지 않는 한 답변서나 준비 서면이 나올 확률은 제가 볼 땐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100%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소장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답변서 준비 서면이야. 답변서야 뭐 원고가 주장하는 거 그냥 반박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장의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 일단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래서 이제 형식적 기재사항을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형식적 기재사항, 이제 민소법 배우면 소장의 필요적 기사항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소장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이제 원고 쓰고, 피고 쓰고, 뭐 소의 제목 쓰고, 청구 취지 쓰고, 이런단 말이죠. 그 다음 청구 원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 방법,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예요, 저기 여기다 무슨 지방법원 규정, 관할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런 형식적 기사항은 한 2회나 3회 정도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2회나 3회 정도 그러니까 학원 강의 기준으로 이제 2일 또는 3일 정도 강의만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들은 전부 다 민법, 민소법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제 상법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1차 때 상법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뭐 소멸시효라든가 이율 같은 거 상사이율, 상사시효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도 내에서는 상법의 얘기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거는 뭐 따로 공부하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러니까 민법 공부할 때 이런 것들도 제가 강의할 때는 이제 그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그 민법에서 이제 이런 판례 보셨잖아요.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토지 점유 권한이 없어요. 그것이 권한이 없는 상태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다음에 병이 뭐예요? 병이 이 건물을 임차한 거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 점유를 하는데 얘가 뭐예요? 판례가 두 개 있잖아요.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건물에 대해서요. 토지가 아니라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하고 그다음 뭐예요? 건물의 유치권을 취득한 판례가 있었죠.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고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근데 뭐예요? 을이 이제 토지 점유 권한이 없으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뭐예요? 건물 철거 청구를 하죠. 요거는 뒤에 요건 사실에도 있는데 그 뭐 내일쯤 할 것 같은데 건물을 철거 청구하고 그다음 뭐예요? 토지를 인도하는 청구를 하잖아요. 인도.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 요건 사실에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토지 점유 권한이 없으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래서 건물 철거는 민법 214조 방해배제죠. 그다음 토지 인도는 뭐예요? 민법 213조 반환 청구고. 물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 점유에 따른 뭐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 손배나 할 수 있잖아요. 불법 손배할 수 있고. 근데 이 을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이게 이제 집행법 문제 아니에요. 을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얘를 쫓아낼 수가 없죠. 얘한테 기판력 집행력이 안 미치니까. 그러니까 갑이 병을 상대로 뭐 해야 돼요? 퇴거 청구를 해야죠. 퇴거 청구.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부동산 소송에서 이제 내일 진도상으로 내일쯤 보실 것 같은데 이건 뭐 민법 공부할 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을 이게 이제 그 뭐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및 여러분들이 집행법에서 배우는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아니에요.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뭐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단 말이죠. 그럼 또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소법의 장랭이 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소법 얘기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게 또 민소법 쟁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장 작성 문제로 가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청구 원인에 반드시 써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니까 하여간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의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판결 가지고 병을 퇴거 집행을 못 하잖아요. 얘한테 기판력 집행력이 안 미치니까. 그래서 갑이 병을 상대로 퇴거 청구를 해야죠. 퇴거 청구를.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한테는 철거 청구 의사표시 속에 퇴거 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한테는 별도로 퇴거 청구하면 소액이 없어 각하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장 문제에서 쓰면 안 되죠. 각하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한테 퇴거 청구할 때 병이 뭐라고 항변해요? 그러면 이제 기록형 문제, 소장 작성 문제에서는 서로 이제 그 전에 내용 증명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갑이 병한테 이제 내용 증명 보내서 너 나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이 이제 답변서나 뭐 요즘에 뭐 그 문자 같은 거 카톡으로 주면서 병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을로부터 적법한 뭐 저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차 계약서 나오겠죠. 내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뭐 대항 요건 갖췄다. 또는 내가 뭐 유치권 건물에 대해 수리비 채권이 있어가지고 유치권 취득했다. 이렇게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치권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공사대금 채권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의뢰인이 될 거 아니에요. 갑이 이제 뭐 법무사님 소장 작성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얘한테도 얘도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철거하고 여기다 집 새로 지을 거니까 얘도 내보내니까 얘도 소송해달라. 대신에 만약에 얘가 지금 뭐 저기 내용 증명 보내왔는데 자기가 뭐 공사대금 1,000만 원 있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이제 병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원래는 을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급하니까 나중에 을한테 별도로 청구할 테니까 얘가 만약에 법적으로 1,000만 원 받을 수 있으면 내가 1,000만 원 주고서라도 얘 내보내고 싶다. 아니면 그냥 내보내 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럼 얘한테 유치권이 인정되고 의뢰인이 뭐예요? 내가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상환이행 청구를 해야죠. 피고는 원고로부터 뭐 1,000만 원 지급받은과 동시에 이제 원고에게 뭐 X 건물로부터 퇴거해라 이렇게 쓰는 거고 이게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갑한테 대항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갑은 병을 상대로 그냥 퇴거해라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법리들이 민법에서 배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대항력인 임차권이나 유치권이 있더라도 건물의 존재 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 못하면 토지 소유자의 퇴거 청구에 대해서 얘네들은 대항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 형태의 문제, 즉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간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하급심 판사님들이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깨버리거나 또는 피고들이 어떤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그걸 배척하거나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소장 작성 문제에서 피고들이 주장한단 말이죠. 그 틀린 주장이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1차 공부할 때 그러니까 소장 작성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형식적 기재상 어떻게 쓰는지는 말씀드렸죠. 2에 3에만 하면 되고 청구 취지 그냥 몇 개 외우면 돼요. 그 외우면 되는 거고 인지대 계산은 인지 그 배정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지대 안 써도 뭐 합격하는 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계산하는 거 인지규칙 보면 되니까 그건 나중에 공부하실 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정도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이거는 계속 이제 민법 민소국법 공부할 때 하기 때문에 서류 작성은 뭐 따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뭐 평상시에 민법 민소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에서 공부할 때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피고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배척되는 것들이 이제 서류 작성에 피고들의 주장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틀린 내용들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험생들이 배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서류 작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서류 작성에 뭐 30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뭐예요? 민소랑 같이 보잖아요. 민소 70점이고 서류 작성 30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써야 되고 그다음에 민소도 또 고득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망하면 이제 민소도 같이 망하고 대부분 그렇던데 여기다 이제 많이 비중을 두다 보면 민소를 또 잘 못 쓰잖아요. 민소 쓰다 보면은 또 이게 날아가고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전체 일정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민소법 나중에 삼순환
삼선화 때 그 마지막 전범위 모의고사 볼 때는 요거 같이 해가지고 2시간 동안에 이거 따로 하면은 또 같이 시험 볼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제 민소랑 기록도 소장 작성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들으실 분들은 나중에 그렇게 맞춰서 좀 연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소장 작성의 문제도 서류 작성의 문제도 100% 앞으로도 당분간은 뭐 소장 작성이 나올 거고 그렇게 그리고 뭐 준비서면서라 답변서라 그러면 쉬워요. 그건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평상시에 이제 민법, 민소법, 상법이야 뭐 1차 때 공부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서류 작성에 가면 상법에서 필요한 것들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소멸시효라든가 상사 이율 뭐 그 정도 몇 가지, 상사 보증, 그건 뭐 요건사에서 나오니까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끔씩 뭐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표이사의 뭐 대표권 남용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그럴 테니까 그런 거는 뭐 서류 작성할 때 그때 뭐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이 페이지의 마지막 네 줄을 보면요. 자, 서류 작성은 소장의 형식적 기재상의 작성법을 일단 체득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2회, 3회 정도 강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결국 이제 민법, 민소법, 그 다음에 상법에서 일정 부분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런 것 때문에 별도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공부하면서 서류 작성을 따로 뭐 일주일씩 공부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민법, 민소, 상법 가는 거고 서류 작성 순환이 오면 가서 그냥 시험만 보는 거예요. 그냥 시험만 보시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급심에서 판단한 내용을 대법원이 뒤집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배척하거나 이런 것들이 피고들이 이제 엉뚱한 주장한단 말이죠. 그럴 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1차. 그래서 주로 이제 물론 그 서류 작성에 청구 원인 쓰는 거예요. 아까 민법, 민소, 상법인데 한 80%는 민법 쟁점이죠. 80%는. 그래서 이제 제가 1차 공부할 때부터 이런 거는 이제 서류 작성에서 피고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때 이런 법리로 배척하면 된다. 이거 자꾸 연습을 시켜드리는 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얘기고. 그래서 그 마지막 줄은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래서 그런 강의들이 뭐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서 사실 그래서 뭐 2차 강의도 이제 부랴부랴 깔게 된 건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민법 공부하실 때 뭐 제 강의 안 드셔도 그 판례를 보실 때 이제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해야지 그 2차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공부 분량을 자꾸 줄여야 되는 게 뭐 이거 나올지 말지 고민해가지고 제껴버리고 이게 공부 분량을 줄이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대리 나왔다고 대리를 통으로 제끼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게 공부 분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서류 작성 같은 경우는 요 아까 형식적 기재사항만 공부하고 요것도 뭐 교과서 페이지 교재 페이지 치면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청구 취지도 이 공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몇 번만 연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만 연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연대체 보면 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뭐 얼마를 지급하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진정 연대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왜 이렇게 쓰는지 그런 것들 이제 한번 들어두시고 외우면은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 기재상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 한 80%는 실제 판단이 민법이니까 민법 공부할 때 제가 그걸 다 자꾸 연습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리고 물론 민소법도 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뭐 상법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정도 선에서는 이제 나올 수 있어서 서류 작성은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서류 작성 시즌에는 그냥 가서 시험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 물론 이제 그 작성 연습 문제는 뭐 좀 풀어보셔야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서류 작성도 뭐 특강 같은 거로 뭐 정규 순환에 제가 같이 일정을 맞출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 일정을 보니까. 그래서 뭐 특강을 할 테니까 그때 뭐 시간 되시면 뭐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부 방법은 뭐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